자, 농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농도를 계산하는 이유는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퍼센트 농도가 됐든 몰 농도가 되었든 농도 자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값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퍼센트 농도 자, 용액 질량분의 곱하기 100이 되는 걸 우리가 퍼센트 농도라고 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용질의 질량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많은 질량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중등까지는 퍼센트 농도를 구하거나 했죠. 수학 시간이든 과학 시간이든. 그런데 우리 봐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학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뭐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질량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몰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몰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등 과정 맨 마지막에 보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나오잖아. 그래 놓고 일정한 질량비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중등 과정에서 원래는 질량비가 아니라 뭐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성분 원자들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수비에 각각의 원자의 원자량을 곱한 질량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거는 개수잖아. 물 분자 하나에는 수소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돼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화학식이나 화학 반응식을 보면 바로 보이잖아. 그런데 걔네들의 질량비를 알려면 뭐가 돼야 돼요? 수소 원자 하나는 얼마고 산소 원자 하나는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지. 비슷한 게 ppm도 그래요. bpm, ppm 전부 다. ppm 농도라는 것도 얘는 1을 100이라는 숫자로 잡은 거잖아. ppm 농도도 백만 분의 1이라고. 100만 분의 1. 그 물질이 parts per million 혹은 더 큰 거 ppb 10억 분의 1 걔가 차지하는 값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결국 따져보면 퍼센트 농도나 ppm 농도 모두 용액에 포함된, 혼합물에 포함된 용질, 내가 찾고 싶은 물질의 질량을 계산하는 단위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 몰 농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몰수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해왔고 실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몰비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몰 농도로 설명하고 있는 용액을 가지고 그 안에 몇 몰의 용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면 얘랑 얘랑 반응시킬 때 얼마씩의 용액 부피를 측정해서 실험을 하면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몰 농도라는 것은
부피당 몰수입니다. 그래서 단위를 몰퍼리터 혹은 그냥 줄여서 대문자 M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몰 농도를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 가장 많이 쓰고 대신에 주의해야 될 사항은 몰 농도에서 주의사항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온도를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왜? 온도를 표시해야 되는 이유는 어쨌거나 부피잖아. 용액의 부피당 몰수를 따지는데 부피 자체는 열팽창하잖아요. 액체도 부피가 변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온도를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화투에 가면 배우는 소문자에 몰랄 농도라는 것도 있긴 해요. 자, 27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래요?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몰랄 농도는 자, 분모가 용액이 아니라 일정한 양의 용액에 용매, 물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이건 뭐랑 뭐 어떤 느낌이 나죠? 용매에 따라서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우리 용해도 할 때 기억합니까? 중등 과정에. 용해도 단위가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땠어요, 걔는? 물 100g에 혹은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으로 이야기를 했잖아. 질량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할 때 온도 변화가 큰 실험에서는 종종 쓰기도 하는데 화원에서 다루는 단위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난 수업 내용에 연결을 해서 결국 우리는 몰수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어쨌거나.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요 위에 퍼센트 농도나 ppm 농도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용질의 질량은 용액 곱하기 100분의 퍼센트가 되든지 용액 질량 곱하기 10의 6승분의 ppm이 되든지 해가지고 구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식을 더 많이 쓸 거라는 거야. 그 말은 몰 농도에서는 용질의 몰수는 뭐 곱하기 뭐? 혹은 요걸 가져온다면 요런 식으로 해서 몰수를 구할 수 있겠죠. 요거 되게 많이 쓴다는 거죠. 대신에 주의할 거 있습니다.
이온 있죠, 이온. 이온의 몰수를 구할 때, 실험식의 몰 농도로 구하면 화학식의 결합비를 곱해야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 봐봐. 그냥 우리 요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0.1몰 농도 CaCl2 500ml에는 CaCl2가 몇 몰 들어있죠? 얼마?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자, 이게 뭐야? 0.1몰. 0.1몰 농도. 얘가 농도잖아. 몰 농도. 여기가 뭐야? 부피죠. 대신에 얼마로 계산해야 돼? 요거 반드시 리터입니다. 단위. 여기는 킬로그램이고 여기 리터예요. 500ml면 몇 리터인데? 0.5리터죠. 맞지? 그럼 얼마? 여기에 들어가는 몰수는 몰 농도에 부피 곱하면 된댔잖아. 그럼 얼마? 0.05몰 들어있겠죠. CaCl2가. 근데 똑같은 문제를 요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0.1몰 농도 CaCl2의 500ml에 CA2 플러스 이온 몰수와 Cl 마이너스 이온의 몰수는 각각 얼마씩인가 한다면, 봐봐. CaCl2 염화칼슘 0.05몰에는 칼슘 이온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이거 생각하면 돼. 야, 얘 한 개 쪼개면 칼슘 이온 몇 개 나와? 분자는 아니지만 얘 만약에 한 개를 쪼갠다면 칼슘 이온은 한 개 나오죠. 얘 이온화 반응식 생각해봐봐. CA2 플러스 2Cl 마이너스 나오는 거잖아. 그럼 반응 개수비가 몇 대 몇이 돼요? 1대 2잖아. 이온화 한다고 할 때. 맞죠? 그럼 얘가 0.05몰이야. 그럼 얘는 0.05몰 그대로 되겠죠. 응? 얘는 얘 한 개 나올 때 얘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잖아. 이해가 돼? 그럼 얘는 0.1몰 농도 되는 거죠. 왜? 여기 반응비가 2잖아. 여기 반응비가 2였잖아. 이 부분 이해돼요? 요렇게 해서 몰수 구하는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예제 1번에 퍼센트 농도에서 몰 농도 가는 거랑 예제 1번 말고 예제 2번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해봐봐. 예제 2번 풀어야 되는데 공간은 필요하니까 지워야 되니까 요거 일단 필기. 자, 예제 2번.
납축전지 납과 이산화납을 황산 수용액에 담근 전기로 자동차에 널리 이게 이제 보통 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요겁니다. 황산 수용액은 밀도가 자, 밀도가 1.274g/ml 그리고 퍼센트 농도는 30%, 분자량은 98. 자, 밀도가 1.247g/ml라 그랬잖아. 그러면 질량은 자, 우리 밀도 공식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밀도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자, 그럼 질량은 뭐 곱하기 뭐예요? 밀도 곱하기 부피잖아. 자, 1ml에 1.274g이라면 1리터에는 1274g이죠. 그 안에 질량 퍼센트 농도가 30%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는 용액의 질량이었고 황산의 질량은 1274 딱 안 나눠 떨어지긴 하겠네. 곱하기 100분의 30이죠. 왜 30%로 했잖아. 그럼 얼마 나오죠, 요거? 계산기로 계산해보자. 귀찮으니까. 1274 곱하기 0.3 382.2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황산의 몰수죠. 자, 몰수는 뭐분의 뭐?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잖아. 앞에서 배운 거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니까 98분의 382.2 하면 얼마가 나오냐? 이것도 그냥 계산기 계산할게요. 3.9 나와요. 얘 지금 1리터잖아. 맞죠? 그지? 아니, 맨 처음에 용액 1리터라고 하고 출발했잖아, 지금 계산이. 1리터에 3.9몰이에요. 몰 농도는. 요까지 딱. 맨 마지막 거 몰랄 농도 대신에 이 용액이 100% 이온화 된다고 할 때 문제를 좀 바꿔볼게요. 맨 마지막 거 하나만. 저기 E만 좀 고칩시다. 100% 이온화 될 때 이 용액의
500ml 속 H 플러스 이온의 몰수는 몇 몰? 500ml 너무 어렵네. 응, 500ml 합시다. 아니다. 250ml 속 몰수.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얼마? 요거 그냥 계산 쭉 하면 되죠. 지금 요 화학 시간만 생각해봐. H2SO4 2H 플러스 SO4 2 마이너스잖아. 그지? 지금 얘 몰수가 3.9였는데 얼마? 250ml니까 4분의 1이죠. 맞지? 근데 얘는 얘를 1이라고 볼 때 얘는 비율이 2잖아. 그러면 얘의 실제 양은 3.9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얼마? 3.9 곱하기 2분의 1몰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1.95몰이 되겠네. 이해가 돼요? 응? 요런 식으로 몰수를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시냐?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15번까지) 문제가 쭉 있는데요. 잠깐 문제 좀 요거 관련 문제가 뭐가 있을까나. 요거는 직접 딱 또 거의 비슷하게 나올 만한 문제가 마땅치가 않아서 10번 문제랑 14번 문제 두 개만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는 과제 나갈 겁니다. 10번이랑 14번 어떻게 푸는지. 자, 우선 첫 번째 몰수. 우리 몰수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야?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개수. 이 경우는 요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로 풀면 되겠죠. 또 뭐가 있어요? 화학식 양분의 질량. 또 뭐? 22.4리터분의 부피. 단 요때는 영도시 일기압일 때 말하는 거지. 이 문제의 경우는 11.2리터를 줬으니까 이 문제는 요걸로 풀어야 되겠죠? 맞지? 자, 3.01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따라서 몰수는 얼마? 2분의 1몰 혹은 0.5몰 되겠네. 자, 그럼 수소 원자 개수. 암모니아 한 개에는 수소 원자가 3개 들어있죠. 암모니아 분자 0.5몰의 수소는 몇 몰? 1.5몰이 되겠지. 왜? 3배니까. 맞지? 그러면 질소 원자는, 자, 여기 봐봐.
몰수가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요 식을 바꾸면 뭐가 되죠? 질량은 화학 식량 곱하기 몰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질소 원자의 질량, 원자량 얼마죠? 질소 14지. 몰수는 해서 7g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도 볼까요? 0도씨 1기압에서 11.2L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여기서 바로 0.5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봐봐. 0.5몰이 22g. 그러면 1몰은 몇 그램? 1몰은 44g. 1몰이 44g이니까 분자량은 얼마? 44가 나오겠죠. 아니면 식으로 제대로 세운다면 요거잖아, 또 식이. 그럼 화학 식량은 몰수분의 질량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44가 됩니다. X의 원자량. 자, 봐봐. X 2개, O 1개가 44라고요. X의 원자량을 X라고 하면 결국 무슨 소리다? X2O니까 2X 더하기 16이 X 2개잖아. 2X 더하기 16이 얼마? 44라는 소리죠. 그러면은 2X는 얼마? 28이냐? 맞죠? 그러면은 X는 14가 됩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를 공부하는데 지금 현재 요 교재, 지금 우리가 스텝업 교재로 쓰고 있는 교재는 사실 우리 학원 과대비반에서 쓰는 교재 일부 옛날 버전을 제가 좀 얻어가지고 지금 편집해서 만든 거라서 내가 보통 하는 수업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내 스타일의 설명을 좀 빠르게 하고 그 내용을 여기에 붙여서 같이 설명을 좀 할게요. 우리 화학의 역사에서 저 앞에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자, 여기 앞에 보자. 거기 폰들 집어 넣으시고요. 새쌍원소이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갑자기 학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 큰일이네. 여기 있네. 데베라이너라는 학자가 주장하고 발표한 그 가설인데요. 원소들이 쭉 이제 발견돼 오잖아. 라부아지의 이후로 원소를 분리하는 것이 원소다 하면서 발표가 돼 온단 말이에요. 데베라이너가 새쌍원소라는 걸 발표한 건, 자, 질량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다 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나오더라는 거야. 수가 3개씩 세트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원소를 나열해보면 리튬, 나트륨, 칼륨이었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나트륨이 되게 재미있는 성질을 보이더라는 거지. 이 가운데 있는 나트륨은 반응성도 평균, 질량수도 평균이더라는 거죠. 뭐에? 리튬과 칼륨에.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원소들이 성질이 비슷한 녀석들이 3개씩 세트가 되는 원소들이 자꾸 짝이 발견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아니 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식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이 일정 간격 주기로 뭐 질량수가 얘 질량이 등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질량값이 변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새쌍원소라고 불렀습니다. 뉴렌즈라는 학자는 옥타브설이라는 것을 발표하는 옥타브설이라는 걸 발표해요. 옥타브가 뭐야? 옥타브. 음악에서 배우는 그 옥타브 맞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8번째 음에 한 옥타브 높은 도가 돌아오죠. 옥타브설은 똑같이 질량 순서로 원소를 나열하다 보니 여덟 번째 성질이 여덟 번째 순서에 비슷한 성질이 오더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주기율표에서 이거를 해보잖아요. 여덟 번째가 아니라 9번째에 나와요. 지금은. 왜 이때는 여덟 번째였냐면 아직 18쪽에 미발견된 원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헬륨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발견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봐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건너뛰면 나트륨이 8번째 나오죠. 맞지? 자, 그럼 나트륨부터 다시 할게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건너뛰면 8번째 칼륨이 오잖아. 맞죠? 즉, 뭐다? 한 마디가 7개의 원소로 된 반복되는 마디가 존재한다는 거지. 원소들의 성질 변화가 일정하게 반복이 되더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요 뒤에 나오는 학자가 멘델레예프죠. 멘델레예프는 요 앞에 2명의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질량순으로 원소를 나열하면서 비슷한 성질이
같은 줄에 배치를 시킵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원소들이 같은 줄에 올 수 있도록 원소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예카원소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예카원소라는 게 뭐냐면 미발견된 원소의 성질을 예측해서 그 전에, 그러니까 멘델레이프 이전에도 주기율표를 만들려는 학자들은 계속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멘델레이프가 처음 그걸 시도하는 거야. 여기 지금 요 자리에 아직 우리가 발견 못한 원소가 있다. 그래서 뒤에 원소들을 끌어당겨서 앞에서부터 채워가면 뒤쪽에 자꾸 오류가 생긴다. 근데 여기를 비우고 요렇게 깔아가면 반응의 규칙성이라던가 그런 것들의 오류가 없이 그대로 배열이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미발견된 원소는 녹는 점은 몇 도, 상온에서 무슨 상태, 산소랑 반응한다면 몇 대 몇, 뭐 이런 식으로 성질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후에 그 원소들이 발견이 되고 보니까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지. 그런데 멘델레이프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8쪽 원소가 드디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어디에 오류가 생기냐면 여기가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에. 왜? 대표적으로 아르곤의 평균 원자량이 칼륨의 평균 원자량보다 커요. 약간. 그러면은 멘델레이프 때까지 계속 이야기해왔던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 원자량을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쓰다 보면 아르곤이 칼륨보다 뒤에 가야 되죠. 더 무거우니까. 맞지? 아니면 같은 칸에 두 개를 적거나 아니면 아르곤이 뒤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다? 성질은 아르곤이 앞인 게 맞아. 이런 오류들이 생기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해결한 게 누구다? 최종 버전,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 버전에 가장 가까운 걸 만든 학자가 모즐리라는 학자고요. 뭐를 바꿨다? 질량 순서를 양성자수이자 중성원자일 때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죠. 저 순서로 새롭게 주기율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요런 오류들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기율표를 만들었을 때 뒤쪽에서 자꾸 나타나던 오류들이 상당수 많이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땠느냐? 아직 우리가 모르니까, 부족하니까, 인간은 부족한 존재니까 당연히 우리가 측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오차가 난다. 아직 우리가 못 찾은 뭔가의 규칙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대충 뭉개고 갔던 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가장 근본을 바꿨더니. 왜 이렇게 질량순에 집중했느냐? 얘 때문에 그래. 성질 변화가 규칙적인데 질량수가 하필 규칙적이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거다? 화학적 성질이 원자의 뭐에 의해서 결정난다? 질량에 의해서 결정나는 줄 알았던 거지.
왜? 아직까지 우리는 원자 내부에 뭐가 어떤 게 있는지를 이 당시 과학 시대로 생각한다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응? 그리고 이제 요렇게 주기율표들이 발표나고 나서야 이제 그 뒤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가 발견되었다.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실험으로 핵이 발견되었다. 골든슈미트인가 어쨌건 그 과학자가 수소 방정관 실험을 통해서 양성자를 발견했고, 다시 러더퍼드가 양성자만 가지고 핵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찾아내면서 중성자의 존재를 밝혀내죠. 그리고 그 뒤에 보어가 전자궤도가 안정된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행성 모형이 나오고, 그 뒤에 보르는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확률 해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비탈 전자 확률 그룹 모형을 발표하죠. 이렇게 계속 화학은 발전해 온 거예요. 근데 화학에 대한 대부분의 설명은 어디에 들어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울 주기율표에 들어있다. 왜? 주기율표라는 말 자체 잘 생각해보세요. 주기율표예요. 원소들을 나열한 표인데 그 표에는 성질의 변화라는 것들이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배열이 됐는지를 표로 그려놨다는 거야. 즉 주기율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를 해 두잖아요. 자, 여기 잠깐 1학년들이냐? 2학년 손. 2학년이고 1학년이지. 2학년들 너희들 제일 1학기에 시험 칠 때 제일 싫어했을 만한 거 내가 하나 찍어줄까? 이온가스 외우기. 싫어? 별로 안 좋아했죠. 괜히 어렵고 힘들고. 근데 그거 주기율표만 외우고 있었으면 공짜예요. 이온이 되는 규칙성도 주기성에서 나오니까. 오늘 요거 다시 잘 보면은 요거 딱 배우고 나면 그게 왜 2가고 플러스 2가고 플러스 1가고 플러스 3까지가 이해가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화학원 선행 중인 친구, 화학원 선행을 전에 시도해봤던 친구 있냐? 화학원 선행은 다 시도는 안 해봤어? 응? 화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왜 얘가 반응성이 더 크고 얘가 반응성이 작냐? 그런 거 따지는 것도 그냥 주기율표 보면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군대 전역하고 학생 때 복학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주기율표 외우기였어. 110개 다 외우는 거 겨우 성공했다 까먹었는데 대략적으로 자주 나오는 원소들이 어디쯤 있는지는 알아요. 왜? 그걸 알면 걔가 어떤 성질인지를 대충 추정할 수 있으니까. 응? 오늘 우리는 그걸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일단 요거부터 필기하자. 사실 화학 원 정도까지를 공부할 때 우리는 주기율표 20번 이후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20번까지만 이해해도 충분해요. 그 이후 버전들, 원자번호 21번, 즉 3족부터 12족까지 있는 전이원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략적으로 오비탈 배우면서 설명을 들으면 돼. 근데 우리는 오비탈을 할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주기율표를 적어보자면
자, 요렇게 주기율표가 나오죠. 이렇게 보니까 아까 봤던 뭔가가 보이나요? 아까 우리가 봤던 새쌍원소가 여기 있죠. 우리는 같은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릅니다. 주기율표에서. 족이라는 것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동일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원자과 전자란 실제로 반응에 참여하게 되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 그래.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은 1개, 이족은 2개. 여기 자세히 보면 줄 2줄이죠. 주기율표 큰 거에는 붕 떠 있잖아. 그리고 13족부터 3개, 4개, 5개, 6개, 7개. 18족의 경우는 우리가 8개가 아닌 0개라고 합니다. 왜 0개라고 하냐면 18족은 그 해당 전자 껍질을 꽉 채웠거든요. 원자과 전자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니까 리튬이든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화학 반응에 실제로 참여하는 전자는 제일 바깥쪽 1개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원자과 전자수가 일치한다라는 말 자체가 화학적인 성질이 어떠할 수밖에 없다?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왜? 결합하는 비율도 동일하게, 이온이 되면 이온 가스도 동일하게 되니까. 우리는 같은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는 어떻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냐면, 주기라는 것은 전자 껍질 수가 그 주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리튬에서부터 네온까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씩 들어가서 8개를 채우잖아.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채워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리튬에서 네온까지 성질 변화 패턴하고 나트륨에서 아르곤까지 성질 변화 패턴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지. 원자과 전자수가 늘어가면서 그 개수 따라 성질이 바뀌니까 성질 변화가 일정한 주기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변화의 반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와 빛도 관련이 있냐면 이 주기는 원자 크기죠, 사실은. 혹은 최외곽 전자 궤도의 반지름을 상정하고 있는 거죠. 즉 주기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의 가운데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가 층층이 쌓여가니까 원자가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커져갈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고려해서 원자 구조를 한번 그려보자면, 자,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우리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전자를 채워가 볼게요. 요렇게 껍질이 하나씩 늘어가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껍질. 어우. 자, 첫 번째 껍질은 껍질 자체가 작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수소가 들어가고 헬륨이 딱 들어가면 첫 번째 껍질이 끝나요. 그러면 두 번째 껍질부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전자들끼리는 같은 극성이잖아. 좋아하겠냐, 싫어하겠냐? 싫어하겠죠? 그러면 인력, 청력? 청력. 그러면 전자들이 배치되려면 서로 최대한 어떻게?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걸 고려해서 그려 넣는 걸 이해해 주세요. 봐봐. 리튬? 이거는 똑같이 들어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려고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야.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 되면서 8개가 꽉 차요. 그 다음에 다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이 되면서 꽉 차요. 그리고 칼륨, 칼슘이 들어가는 거야. 요렇게 배치해서 보니까 어때요? 각 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같은 곳에 같은 순서로 전자가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성질이 어떨 수밖에 없다?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질의 차이는 결국 뭐의 차이? 질량이 다르니까. 질량 때문에 나타나는 녹는 점 차이라던가 결합력 차이가 조금은 나올 수 있지만 대략 비슷하게 나온다고. 왜? 원자과 전자 변화 패턴이 똑같아서. 전자 배치되는 형태가 똑같아서라는 이야기를 52쪽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방금 말한 이 족과 주기에 대한 내용이 왠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족이 바로 아까 어디서 나온 이론이다? 족의 이 설명이 어디서 가져와진 걸까요? 족이? 이게 새쌍원소였던 거야. 주기에 대한 개념이 옥타브설에서 나온 내용들이 발전한 거죠. 알겠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53쪽. 53쪽 맨 위에 보면 각 족의 별명들이 잠깐 나와 있긴 합니다. 간단하게 요것만 좀 알고 가자면, 자, 1쪽. 여기죠, 여기. 1쪽. 별명이 뭐다? 알칼리 금속. 알칼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알칼리. 세제. 알칼리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염기성을 뜻하는 겁니다. 알칼리 금속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물에 뜰 정도로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속들이고 물에 녹이면 수소기체를 내뿜으면서 염기성을 띠어요. 그러면서 열이 나니까 물에다가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된다? 터져요. 과학 관련 유튜버들이 초반에 한 4, 5년 전에 제일 많이 하던 짓거리가 이거였어요. 운동장이나 어디 매립지 같은 공터 되게 넓은 곳에 낡은 수조나 세숫대 하나 갖다 놓고
어디서 구해왔는지 모르는 나트륨 덩어리 하나 던져놓고 옆에 핸드폰 카메라나 고프로로 그거 찍게 해놓고 열나 도망가는 거. 왜? 뻥 터지거든. 그게 이제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얘네들 2족을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거든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알칼리 금속하고 비슷한 반응성이 상당히 큰 금속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다? 알칼리 금속보다는 조금씩 반응성이 약해. 대신에 알칼리 금속보다는 조금씩 더 단단해요. 마그네슘, 칼슘, 그래서 얘네들을 알칼리 토금속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갔냐? 여기 17조 할로젠, 할로겐이라고도 하고 할로젠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져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내가 화학 용어 교과서 개편될 때마다 용어 바뀌는 거 이야기를 하면 이가 걸립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제일 심하게 바뀐 게 아세트산이었거든. 혹시 아세트산 화학식 아는 사람 있냐? 식초 아세트산 화학식. CH3 뒤에 부분이 중요한데 COOH 그 부분, 그 COOH라는 거를 이게 이제 작용기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카복실기라고 해요.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에 얘가 붙으면 산성을 띱니다. 약산성을. 카복실기. 근데 내가 아는 얘 이름 바뀐 게 카르복시기, 카르복실기, 카복실기, 카복시기, 칼복시기. 교과서 개편 때마다 바뀌어요. 외래어 한글 표기법이. 짜증나 죽겠어. 좀 있으면 또 바뀐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번에 교과서 바뀌는 건 다행히 바뀐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희들 대학 갈 쯤에 바뀔지도 몰라요. 자, 얘 이름 뭐야? 지금은 나트륨이에요. 조만간 소디움이 될 겁니다. 얘는 지금은 칼륨이죠. 조만간 포타슘으로 바뀔 겁니다. 이게 소듐 포타슘으로 부르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랑 되게 친한 나라. 지금 그놈의 대통령 선거 때문에 졸라 시끄러운 나라. 그 나라에선 얘를 소듐 포타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염화나트륨을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써놨어요. 통에. 나트륨이라고. 나트륨 클로라이드가 아니라 소듐 클로라이드라고 써있다고. 그치, 염화 소듐이 되는 거야. 염화 포타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NA라는 기호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NA를 보고 나트륨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NA를 보고 소듐이라고 읽을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언제 따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제일 짜증나는 게 그 수용액이 보라색인 이온이 있습니다. 과망가니즈산 이온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서 개편되면서 글자를 2글자나 더 적어야 돼. 지금 망가니즈라고 부르는 금속 원소는 옛날에는 그냥 망간이라고 부르던 원소예요. 그럼 옛날에는 그 원소의 이름, 그 이온의 이름이 과망간산 이온이었다고. 지금은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에요. 한글로 적으려면 귀찮아 죽겠어.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들 기말에 시험 칠 확률이 높은 거. 소화 효소 이름 다 바뀌었죠. 아밀라아제가 아밀레이스가 되어 있죠. 응?
리파아제가 라이페이스가 돼 있고요. 말테이스, 락테이스, 수크레이스가 탄수화물 소화효소, 펩티데이스가 그러니까 원래 펩티다제가 펩티데이스로 될 줄 알았는데 단백질 소화효소라고 중학교에 가르쳐요. 고등학교 가면 옛날 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어를 다시 배울 거예요. 연락이 있잖아. 이게 다 교육부 장관이 미국 따라가고 싶어 해서 그래서. 자, 어쨌거나 할로겐 얘네들은 그리스어로 염을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산을 이루는 물질의 음이온과 염기를 이루는 물질의 양이온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염이라 그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에요. 그걸 염이라 그래. 그래서 17쪽 할로젠 원소들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며 1쪽 알칼리 금속을 만나면 매우 격렬한 반응 끝에 염을 생성합니다. 나트륨하고 염소기체 섞어 놓으면 불꽃 튀는 반응이 일어나고 입에 넣고 잘못 씹으면 뻥 터질 나트륨과 들이마시면 죽을지도 모르는 독가스인 염소기체를 반응시켜 만든 이 흰색 고체 결정 분말을 먹으면 어떻게 되게? 나트륨을 입에 넣고 씹으면 수소기체와 열이 나서 폭발하거나 혹은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염기성 물질에 의해서 식도부터 다 녹아내리겠죠. 죽지. 그리고 염소기체는 2차 대전 전후로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 학살할 때 쓴 독가스거든요. 나트륨 덩어리에 염소기체를 부어놓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흰색 고체 분말이 생겨요. 먹으면 어떻게 되게? 짜. 다음 주에 할 내용. 아니, 혀 아프진 않죠. 짜, 그냥. 너무 짜서. 그렇게 짜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랑 같은 물질인데, 뭐. 소금. 나트륨은 사람 죽일 수 있고, 염소기체는 죽일 수 있는데, 반응해서 나온 거나 사람 못 죽인다고. 그걸로 죽이려면 엄청 퍼먹여야 될걸? 탈수증 일어날 때까지. 자, 그리고 여기 18쪽 비활성 기체조 우리가 혹은 노블가스, 귀족가스라고 부르는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0개입니다. 자기가 가져야 되는 오비탈, 즉 궤도의 전자를 꽉 채웠기 때문에 부족하지도 남지도 않는 애들이 18쪽 애들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합니다. 심지어 기체인데 이원자 분자도 안 만듭니다. 아니, 분자긴 해. 원자 한 개가 그냥 분자야. 그리고 웬만해선 반응을 안 해요. 그 반응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기율표상에 18쪽 맨 밑으로 내려가면 제논이나 라돈이라는 기체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플로린 기체랑 반응시키면 가끔 해요. 플로린이 전자를 뺏어오는 힘이 너무 좋아서 라돈 기체 같은 경우 반응시키면 라돈 기체 전자 뺏어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안 해요. 그 정도 조건이 아닌 다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18쪽이 화학 반응하는 꼬라지는 볼 일이 없습니다. 수능 칠 때까지는. 화투에 가도.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이온들이 얘네들하고 똑같아지고 싶어서 이온이 되는 거란 말이야. 사람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연예인 사진 들이밀면서 똑같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자, 53쪽의 전형원소, 전이원소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전형원소예요. 1쪽, 2쪽, 13에서 16쪽까지. 전이원소는 요 사이에 있는 애들 있지. 3쪽부터 12쪽.
얘네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몇 개 집어넣어 놓고 그 하나 안쪽 궤도, 하나나 두 번째 안쪽 궤도에 전자를 마저 끼워 넣는 애들이야. 그래서 전이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최외곽 전자가 2개 아니면 1개예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봐봐. 칼륨 들어갔죠? 그 다음이 스트론튬이잖아. 스트론튬의 전자는 요 4번째 껍질이 아닌 3번째 껍질 요 사이사이에 집어넣게 된다고. 그러면 최외곽 전자는 칼슘 2개랑 스트론튬도 최외곽 전자는 2개인 거죠.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는 둘 다 2개인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애들, 걔네들은 대부분 이가 이온이 돼요. 공통적으로. 간혹 1가나 3가 이온도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가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그리고 54쪽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라는 말이 있는데 자, 이온의 개념에서요. 금속이란 주로 어떻게 되죠?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리는 애들이 금속이잖아. 그러면 물어볼게. 금속성이 크다는 거는 전자를 잘 버린다는 소리일까요? 전자를 잘 못 버린다는 소리일까요? 전자를 잘 버려야 더 금속성이 큰 거죠. 왜? 금속의 성질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뭐가 만들죠?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전기력이죠. 전기력. 쿨롱 힘. K의 R제곱에 Q1 곱하기 Q2라고 하는 쿨롱 법칙 공식이잖아. 근데 요거 생각해보죠. 어차피 핵과 전자잖아요. Q2는 전자 전하량이라서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야. 맞죠? 근데 Q1은 원자번호죠. 원자번호. 핵이 가지는 전하량 플러스 전하량. 그리고 여기서 이 거리 R은 결국 뭐야? 궤도 반지름이니까 주기잖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맞죠? 즉 금속으로서의 성질은 Q2가 작을수록 R이 클수록 전자를 당기는 힘이 약해지니까 전자를 더 쉽게 잘 버리겠죠. 그지? 그럼 우리 주기율표에서 Q2를 줄이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핵의 전하량을 줄이려면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맞지? 주기율표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Q2가 감소해요. 핵 전하량이 줄어든다고. 같은 주기에선. 그지? 그리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R이 증가하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갈수록 핵의 전하량이 줄어들고 밑으로 갈수록 거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자를 더 잘 버리게 되죠. 전자를 먼저 버리게 되는 금속성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다는 말은 비금속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진다? 원자로서의 성질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고 싶어요.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한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비금속이 가지는 성질은
금속 성질과 반대로 가겠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Q2가 증가하고 위로 갈수록 R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참여 안 하는 녀석들은 누구다? 얘네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귀족이라서 반응을 안 합니다. 왜? 간단하게 말해서 요즘 남자 연예인 중에 제일 뜨는 애가 누구냐? 차은우. 차은우가 성형수술 할까요? 코 더 세우고 싶을까? 쌍수 있냐? 나 어디서 모른다. 이름밖에 몰라요. 막 눈썹 문신 더해서 눈썹 부리부리하게 더 그리고 싶을까? 깔창 깔고 싶을까? 그건 모르겠다. 걔 키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니면 요즘 뭐 여자 아이돌은 누가 있을까요? 권은비, 카리나? 막 성형 더 하고 싶을까? 이미 지금도 충분히 예쁘다고 아이돌 스타 걸그룹 센터 난리잖아요. 막 더 하고 싶을까? 아니잖아. 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을 아이돌 이상적인 인형 혹은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 닮고 싶어서 걔네들이 어떤 옷 입는지, 어떤 뭐 시계를 차는지, 뭐 그런 것들 팬들 따라하고 그렇게 하잖아. 어느 가게 가는지. 주기율표에서 이쪽 아래가 금속, 그래서 오른쪽 위가 비금속이 많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결정하는 건 결국 뭐였다? 전기력 공식이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배우기 전에 일단 요거 필기.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유효핵 전하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효핵 전하는 이제 보통 최외곽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핵에서부터 받는 실질적인 인력을 유효핵 전하라 그래요. 보어가 수소 원자 모형으로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바로 가리움 상수 혹은 가려막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자, 봐봐. 핵 전하는 원자 핵의 양전하 크기가 되죠. 맞죠? 근데 유효핵 전하는 개념적으로 보면 핵 전하에 가려막기 효과를 뺀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가려막기 효과란 뭐냐? 가 중요하겠죠. 가려막기 효과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자끼리의 반발에 의한 청력이야. 요런 걸 생각해 보자고. 여기 이제 원자 핵이 있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4개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녀석은 얘예요. 얘. 얘랑 핵 사이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있겠죠. 맞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얘랑 얘 사이에 만들어지는 청력도 있을 거 아니야. 전자들끼리니까. 안쪽 궤도와, 물론 이게 고정된 위치는 아니니까 평균적인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안쪽 궤도 전자와 만들어지는 청력이 있고 같은 궤도 전자들끼리도 요렇게 청력이 생길 거 아니야. 응? 지금 우리 요 교재에는 뭐 안쪽 전자 가리움 상수가 0.87이고 바깥 전자 가리움 상수가 0.33이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전자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니까 그걸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맞는 값이 제일 건데 저거 계산까지 하는 건 화2 이상 레벨인 거고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요런 전자끼리의 반발에 의한 청력으로, 물론 이 반발도 뭐 한쪽 궤도가 동일 궤도보다 반발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거를 일단 이해하라는 거죠. 오케이? 응? 그래서 실질적인 핵전하, 실제로 그 전자가 받는 핵전하가 가려막기 효과, 유효 핵전하가 된다는 거지. 이 유효 핵전하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결정나요. 얘 때문에. 자, 요 개념은 계속 나올 거라서 먼저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57쪽 원자 반지름. 현재 과학적으로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어요. 전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본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본다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인지하죠?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튕겨오는 거를 내가 인지하잖아. 그리고 내가 본다라는 건 그 빛이 반사돼서 오더라도 걔는 거기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전자를 볼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전자같이 엄청나게 작은 걸 보려면 결국 전자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현재로서는. 근데 문제는 전자를 쏴서 전자에 우연히 맞았다고 쳐. 그래서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걸 내가 캐치를 했어. 그럼 그 맞은 전자는 거기 있겠냐? 딴 데로 튕겨 가버리죠. 응? 그렇게 튕겨 가버리기 때문에 전자로 전자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원자의 크기를 어떻게 결정할 건데라는 거지. 원자 모형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울 때도 전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점으로 확률로서 찍었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본 그 그림 밖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전자는 얘 전자 아니냐고. 원자의 크기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원자와 원자가 결합한 원자 간 결합의 거리 절반을 잡자는 거죠. 거기 예제 6번 한번 봐봐. H2의 결합거리는 0.0074나노미터고 HCl의 결합거리는 0.127나노미터다. 자, 수소 원자 같은 경우 이렇게 공유 결합하고 있죠. 우리는 전자는 정확하게 위치를 찾을 수 없지만 뭐는 잴 수 있냐면 원자 핵은 찾을 수 있어요. 왜? 무겁거든. 핵의 위치는 측정할 수 있단 말이야. 무거워서. 크고 무거워서. 그래서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결합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0.074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원자 반지름은 이 거리가 돼야 되지만 어디까지 잡는다? 요 결합거리의 절반. 실제 반지름보다 좀 작긴 하죠. 그지? 근데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건 여기가 한계니까 요 절반 거리는 0.038이 되나? 37이 되네. 맞지? 이게 수소 반지름이에요. 근데 HCl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로 측정이 되었느냐? 0.127.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만큼이 지금 0.037이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염소의 반지름으로 친다는 거죠. 염소의 원자 크기로 친다는 거지. 그럼 요거 빼기 0.037을 해버리면 0.090이 나오나? 요게 뭐다? 염소의 원자 반지름이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책에 한번 봅시다. 거기 박스 친 거.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 껍질수, 즉 주기죠, 주기. 주기가 커지면 반지름도 커집니다. 아까 우리 수소 그 원자 주변에 전자 깔 때 보니까 껍질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반지름이 커지겠죠. 그런데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왜? 핵 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껍질의 전자가 채워지는데 요거는 뭐다? 18쪽 제외입니다. 같은 껍질의 전자가 채워질 때는 핵의 같은 주기율표에서 같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핵이 전자를 당겨오는 힘이 더 커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줄어든다는 거지. 18쪽 제외하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여기에 말은 같은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전자수가 증가하면 반지름은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데 이거는 전자반발이에요. 요거는 언제 적용하는 거냐? 일반적으로 이온이 될 때 이야기입니다. 핵 전하가 우선이에요. 이온이 될 때, 자, 염소가 염화 이온이 되잖아? 염소 원자가 염화 이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한 개 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염화 이온은 Cl-니까. 핵이 당기는 힘은 그대로인데 전자끼리 반발은 더 커지잖아. 그러면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확장되는 거야. 요 순서를 지켜서 원자 크기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같은 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어떻게? 같은 족은
내려갈수록 증가하죠. 반지름이. 왜? 껍질수가 늘어나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몇 쪽 빼고? 18쪽 빼고. 원래는 18쪽까지 더 반지름이 줄어야 될 것 같지만 18쪽은 전자가 꽉 차면서 아까 우리 궤도에 전자가 꽉 찼었죠. 반발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팽창해서 18쪽을 제외하고 줄어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표 봐봐. 이 57쪽 맨 밑에 리튬부터 저거 오타죠? P가 아니지. 저기 지금 P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 위에 줄에 표에 F가 들어가야 되겠죠. 리베 BC NO F입니다. P가 아니에요. 오타예요. 그 다음에 남아알규 잉황염 18쪽 제외하고 저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자 일단 요거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바로 지워도 되겠냐 요쪽? 필기 시간 줘? 자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자 등전자 원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등전자 이온.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온들은 결국 18쪽이랑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잖아. 왜? 걔네들하고 똑같이 전자 배치를 해야 안정되니까. 그래서 헬륨, 네온, 아르곤이 있고요. 얘네들하고 같은 배치를 하는 게 각각 리튬이온, 베릴륨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알루미늄이온, 칼륨이온, 칼슘이온이 있어요. 양이온으로는. 음이온으로 플로리나이온과 산화이온, 황화이온과 염화이온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은 지금 전자계 수가 2개, 10개, 18개로 같은 가로줄끼리는 같아요. 따라서 얘네들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껍질수 증가로 반지름이 커지겠죠. 맞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요게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 규칙성 58쪽 이야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온 이야기했는데 요거 봅시다. 그러면 나트륨 이온은 전자 껍질이 몇 개죠? 3주기니까 3개지. 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있잖아. 근데 나트륨 양이온이 되면 첫 번째 2개, 두 번째 8개가 되죠. 아까 양이온 이야기를 안 해서. 이러면 이온 반지름이 금속일 때는 양이온이 될 때 줄고 비금속이 되면 전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반지름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조금 남았네. 59쪽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잠깐만 하고 59쪽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15분 되면은 딱 시험 칠 거예요. 응? 이제 남은 개념은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전자 친화도입니다.
계략적인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화원을 공부할 때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계략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온화 에너지란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원래 정확히는 (1몰의) 전자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자, 원자에 전자 잘 붙어 있는데 걔 잡아 뜯으려면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맞지?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온으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요거 생각해봐. 아까 결국 이거 2잖아요. 힘을 줘서 전자를 떼내는 데 들어가는. 따라서 유효핵 전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되죠.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유효핵 전하가 뭐라 그랬어요? 전자가 느끼는 핵의 인력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 떼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는 그 유효핵 전하량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같은 족일 때는 바로 앉으세요 좀 진짜. 같은 족일 때는 주기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줄어요. 무슨 소리다?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자를 떼기가 쉽다 어렵다? 쉬워지겠죠. 인력이 약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같은 주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대체로 증가해요. 이게 사실은 오비탈 때문에 변화하는 규칙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오비탈을 배워야 돼, 원래는. 근데 계략적으로 어떤 규칙성이 생기느냐? (1, 2, 13, 14, 15, 16, 17쪽이잖아요. 이온화 에너지가 1쪽에서 2쪽 갈 때 늘어. 그리고 2쪽에서 13쪽 갈 때 한번 살짝 줄어요. 그리고 13에서 14, 15쪽까지 늘어. 여기서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지금 경사가 더 이렇게 올라가야 돼가지고 14족이 당연히 12족보다는 높아요. 그러고 15에서 16쪽 갈 때 살짝 줍니다. 얘는 요 두 개 중간쯤 부근이 돼요. 그리고 17쪽이 될 때 다시 늘어. 요게 우리 사실 1, 2번이 S오비탈 한 칸에 전자 들어가는 거 두 개고 13, 14, 15, 16, 17, 18쪽까지 여기는 P오비탈 3칸짜리의 전자 채우는 규칙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나타나는 규칙성인데 상세한 거는 화학원에 가서 들으시면 되고요. 이런 규칙이 계속 반복되는데 요 다음 주기는 요거보다 어떻게? 조금 더 위쪽
이 다음 주기의 이온 에너지. 예를 들어 얘가 나트륨이었다. 그럼 칼륨은 요거 위에 요거 밑에. 어디? 위에 밑에. 칼륨의 이온화 에너지 시작은 나트륨보다 크다 작다? 아까 이야기했죠. 주기가 커질수록 에너지 준다고. 그러면 그 다음 주기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나트륨보다 더 낮은 데서. 여기서 대신에 모양은 어떤 패턴으로? 똑같이 요 모양이 나오게. 요렇게 반복이 되어 간다는 거죠. 우리 저기 59쪽 책을 보면 나오죠. 근데 어디서 어디? 2에서 13조, 15에서 16쪽에서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감소된다. 이거 오비탈 때문이에요. 오비탈의 홀전자 관련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아시겠죠? 저기 떨어진다는 것만, 떨어지는 곳 있다는 거 알면 돼요.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의 이제 약간 심화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봐봐. 원자에서 일가 양이온이 된 거. 그러면 일가 양이온을 이가 양이온으로, 이가 양이온을 삼가 양이온으로. 왜? 이온이 됐지만 또 뜯을 수 있다 없다? 내가 에너지만 충분히 가하면 이온이 되었어도 전자를 떼낼 수는 있겠죠. 맞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차, 요거를 2차, 요거를 3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전자 껍질과 관련됩니다. 무슨 소리냐? 잘 봐봐. 예를 들어 나트륨 원자는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있죠? 맞지?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있죠? 세 번째 껍질에 요 전자가 하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나트륨의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얘를 뜯는 에너지였어. 그러면 양이온 1가 이온이 됐잖아. 나트륨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뭐다? 지금 완성되어 있는 그 하나 안쪽 궤도를 억지로 떼내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라고. 그럼 1차랑 2차랑 비교하면 에너지 차이가 되게 크게 나겠지. 그럼 3차 이온화 에너지는 요게 7개 된 걸 다시 6개로 뜯는 거니까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크게 차이 나겠지만 1, 2차 차이보다 2, 3차 차이는 크지 않다고요. 어차피 같은 궤도 뜯는 거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마그네슘은 마그네슘은 너무 그런가? 베릴륨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릴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있잖아. 맞지?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요 2개를 한 개로 만드는 게 1차 이온화 에너지죠.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이 한 개를 마저 완전히 뜯어내는 게 2차 이온화 에너지지. 3차 이온화 에너지는 하나 안쪽에 거 뜯는 게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돼버리잖아. 알루미늄은 그럼 어떻게 될까? 제일 바깥 껍질에 전자 3개 있잖아요. 1차는 3개를 2개로, 2차는 2개를 1개로, 3차는 1개를 0개로, 4차는 그 안쪽 궤도를 뜯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자 껍질이 감소한 뒤 8전자를 깰 때 에너지가 확 커진다고. 그러면은
어디서 에너지의 폭이 확 커지는지를 보면 얘가 몇 가 이온인지, 즉 원래 원자가 몇 쪽 원소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기 봐봐. 60쪽 맨 밑에 표. 15분까지 시험 버텨야 되나? 빨리 해야 되겠네. 자, 60쪽의 표 봐봐. 나트륨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118인데 2차 이온화 에너지가 1091이에요. 3차는 1653이죠. 어디가 에너지 차이가 커? 나트륨은. 1차, 2차 사이가 확 크지? 마그네슘 봐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175, 2차 이온화 에너지는 385인데 3차 이온화 에너지에서 1839로 뜁니다. 2, 3차 사이가 확 크죠? 알루미늄은 1차가 138, 2차가 434, 3차가 696, 4차가 2767이지. 즉 얘네 3개 뜯을 때까지는 쉽다는 소리잖아. 이걸 봐서 나트륨은 1족, 마그네슘 2족, 알루미늄은 13족인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 이 원만 비교할 때 1차 이온화 에너지만 비교해 보세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으로 줄어들지. 요거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규칙성을 따지면 만약에 규소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요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규소의 2차 이온화 에너지는 434보다 크다 작다? 작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뜯은 뒤에 두 번째 거 뜯는 패턴은 위에 거랑 비슷한 패턴으로 가니까 한 칸씩 땡겨와지잖아, 전자수가. 알겠어요? 이건 좀 어렵지? 그냥 간단하게 이온화 에너지 차이가 큰 곳이 걔가 몇 쪽인지를 알려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1에서 2차 갈 때 커지면 1쪽, 2에서 3차 갈 때 커지면 2족, 3에서 4차 갈 때 커지면 13족. 됐죠? 그리고 넘어가 보면 전자 친화도라고 있어요. 전자 친화도는 아까 쉽게 말하면 이온화 에너지는 우리 지금 금속 원소 이야기를 쭉 했잖아. 그지? 전자 친화도는 원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비금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기체 원자가 전자를 흡수해서 음이온이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 전자를 받아들일 때 내놓을 수 있는 에너지, 마이너스도 존재하겠죠. 금속 원소들은. 금속 원소들은 마이너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요. 요거랑 비슷한 것 중에 또 비금속성을 가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왜냐면 전자 친화도는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 많이 안 한단 말이야. 나중에 배울 건데 오히려 화원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전기 음성도. 얘는 뭐냐면 공유 전자쌍을 우리 기체 분자 같은 거 만들 때 공유 결합하잖아요. 그 공유 결합하고 있는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를 플로린을 4.0으로 놨을 때 상대적인 세기를 이야기하는 게 전기 음성도예요.
그러니까 전기음 송도가 클수록 비금속성이 강한 거지. 전자를 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전기음 송도는 실제로 화원에서 되게 많이 쓰입니다. 뒤에 가면. 전기음 송도 차이가 작으면 공유결합이고 너무 커지면 이온결합이 돼버려요. 원소들끼리 결합할 때. 그 아슬아슬한 애들이 산들이고. 그래서 산들은 분명 공유결합인데 물에 녹이면 이온화가 돼버려요. 예, 결국 화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100% 공유결합도 100% 이온결합도 존재하는 건 애매하다는 거지. 결합을 할 때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전기음성도고, 전자친화도는 단순하게 이온화 에너지 반대쪽에 해당하는 개념이 비금속에도 있다. 근데 그걸 막 화원에서 문제 풀거나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응? 오늘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고, 요거 바로 영상 새로 지금 붙여가지고 올릴 거고요. 간단하게 쪽지 시험 칠게요.